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의 장원석입니다. 오늘 선정한 이슈는 성남시 아동수당입니다. 은수미 성남시장이 오는 9월부터 성남시의 모든 만 5세 이하 가정에 월 1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아동수당을 100% 지급하는 것과 1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비롯해서 크고 작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잠시 뒤 일부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은수미 성남시장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2부에서는 이번 주말 어디 갈까 뉴스핌 김유정 여행 전문 기자, 투데이 안전톡톡은 서울 양천소방서 이혜지 반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중부 내륙 곳곳에는 제법 강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제주는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부분 지역이 보통, 오존 역시 보통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대구가 26도, 광주는 30도, 부산 26도를 기록하겠습니다. 2018년 7월 5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지금 시작합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경기도 성남시가 아동수당을 만 5세 이하 모든 아동들에게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월부터는 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만 0세부터 만 5세 아이가 있는 모든 가정에 월 10만 원을 주겠다는 건데요. 아동수당법에 따라서 이 정책은 전국에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는 다른 곳과 달리 소득 상위 10% 가정도 빼놓지 않겠다는 겁니다. 게다가 성남시가 다른 지자체와 또 다른 점이 있는데요. 이 10만 원을 성남사랑 상품권, 이른바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요. 궁금한 점도 많습니다. 은수미 성남시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달에 후보자 신분이실 때 연결하고서 당선된 뒤에 이렇게 또 취임하시고서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자, 먼저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월요일에 그 장마하고 태풍 대비하느라고 정신없이 일 시작하셨죠? 네, 그 취임식 취소하고 예. 재난안전 대책부터 시작했습니다. 네. 성남 지역에 비 피해는 없었습니까? 아, 예, 거의 없었고요. 예. 또 공무원들께서 워낙 촘촘하게 관리를 하고 계시고 시민들께서도 협조를 해주셔서 약간의 피해들은 있었습니다. 가로수가 혹은 뭐 가로등이 이렇게 꺼지거나 네. 그런 것들은 즉각 복구가 돼서요. 별다른 이상은 없었고 탄천이 좀 넘쳤거든요. 네. 그것도 뭐 조절을 잘 해서 원상회복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여름 시작이니까 또 미비한 점은 없는지 잘 확인해야겠군요. 네, 촘촘하게 살피겠습니다. 네네. 이게 시장으로 취임하시자마자 핵심 공약 이행하고 계신데요. 오늘 이 내용을 좀 알아보려고 해요. 아동수당 100% 지급.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부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원래 이제 문재인 정부는 우리가 아동수당이라는 걸 빵집 아저씨도 내주시는 세금, 뭐 대기업 직원도 내는 세금이 모두가 다 내는 세금을 통해서 만들어진 재원을 가지고 우리 아동들 전체에게 이 아동수당을 주는 거거든요. 네. 연간 2.7조 원 정도 예산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모두가 기여를 하는 거고, 그리고 모든 아동에게 주는, 그러니까 모든 아동이라면 0에서 5세까지 모든 아동에게 주는 것으로 원래 기획이 됐었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의회에서 야당이 반대를 하셨죠. 상위 10%는 안 된다 이래가지고 네. 상위 10%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하위 90%에게 주는 방식으로 재설계가 됐고 원래 6월부터 지급 계획이었어요. 예. 근데 이 역시 또 야당이 반대를 하셨죠. 3개월 늦춰서 9월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아동수당을 100% 가정들에게 지급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합의해서
예. 지급 대상이 하위 90%로 제한이 됐는데 예. 그래서 이걸 이제 예. 성남시는 근데 저는 원래의 취지를 살려서 모두가 기여해서 낸 세금으로 아동수당을 요새 100% 주는 것으로 이 원래의 걸 해서 예. 원래의 의도, 그러니까 이 의지를 담아서 저희 성남시에서는 90%의 예산을 받고 그다음에 이게 국비 그 시도비 7대3으로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나머지 10% 부분은 아예 12로 전액해서 예, 원래대로 100% 모든 네. 아동에게 주는 것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걸 예. 아동수당 플러스라는 별도의 복지제도의 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게 알려진 바로는 지난 2일에 협의 요청서를 복지부에다가 예. 성남시가 제출한 것이고 예. 오늘 조례 입법 예고할 예정인가요? 예. 예. 근데 복지부가 좀 난감하지 않을까요? 어떤 반응 나오던가요? 아니요, 복지부는 예. 보도자료가 나갈 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예. 복지부에서 복지부는 이건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 그리고 아동수당 플러스라고 한다면 별도의 그 제도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혹여 예.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시도를 해도 복지부는 이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서 그리고 지방 정부가 시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법적 테두리 내에서 애쓰는 것에 대해서는 복지부는 예. 그걸 열어주겠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중앙정부의 예산을 받아서 집행은 지자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부에다가 성남시가 이제 요청을 한 건데. 중앙정부 예산은 70%를 받는 거죠. 중앙은 그렇군요. 그러니까 7대3으로 하는 거거든요. 아하. 이게. 그러면 나머지 금액의 경우 시 예산으로 마련할 계획이 있으셔야 될 텐데 가능한 부분인가요? 네, 그것도 점검을 했고요. 예. 약 70억 정도가 필요한데요. 예. 이거 이제 전액 12로 할 거고요. 만약 이게 이제 다시 한번 그 국회에서 법 개정이 된다면 예. 원래 취지대로 100%가 된다면 이 70억 그 부담분이 나중엔 줄어들 수 있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연간 70억을 더 부담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건 아동을 위해서 시가 그렇게 부담하겠노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성남시 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가구는 지금 한 어느 정도로 파악되고 약 있나요? 42,000 명을 대상으로 한다, 아동을. 예. 그러면 예. 그럼에도 이제 좀 우려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지역 예. 내에서 뭐 말씀하신 그 성남시장께서 말씀하신 인터뷰 내용을 참고하면은 뭐 지역 소득 상위 10%를 걸러내는 비용보다 그냥 예. 다 주는 편이 낫고 아까 취지도 예. 설명을 해주셨는데 예. 근데 또 성남 시민들의 일부 또 정서상 성남시에서는 재벌가도 해당되는 건데 물론 이게 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예. 거기 들어갈 돈으로 다른 어려운 계층을 돕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아니, 입장이신지요? 전혀 그건 성남 시민들을 제가 이제 선거에서 물론 저도 이렇게 네. 확인한 거기 때문에 저도 뭐 100% 단어는 아니지만 성남 시민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네. 그러니까 정말 이게 상위 10% 인증 제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모든 부모님들이 내가 상위 10%임을 혹은 내가 상위 10%가 아님을 입증을 해야 돼요. 거기다가 소득이 매월 바뀌잖아요. 바뀌는 네.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매월 그걸 다시 체크해야 돼요. 거기에 만약 부정수급이냐 아니냐 이것도 또 체크를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들을 다 부정수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1대9로 나누는 겁니다. 요즘 평화와 화합의 그런 시대적인 트렌드에서 어떻게 아동을 다시 1대9로 나누고 그걸 이제 부모님들이 부정수급을 할 수 있다라는 의심까지 하게 하면서 이걸 하느냐. 그래서 행정비용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예. 성남시에서는 제가 이제 학부모님들 쭉 선거 때 만나뵀을 때는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였고 요구하시는 게 고교 무상급식을 요구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특히 분당, 뭐 수정, 중원 다 고교 무상급식은 지금 이제 급식비가 들잖아요. 그래서 고교 의무교육인데 이것도 우리가 초중학교를
그렇게 급식을 해봤더니 아주 좋더라. 그리고 아이들한테 다 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냐면, 예. 원래 선거 때는 이제 정액 3만 원을 지급하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인수위 과정에서 이렇게 협의를 하고 예산을 봤더니 1인당 정액 6만 5천 원을 지급할 수 있겠다. 그러면 식료품비는 다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걸 더 원하세요. 적어도 아이들, 청소년들에게 가는 어떤 이런 복지나 혜택은 좀 모두에게 가고, 그리고 세금을 더 내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기여를 차등화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받는 걸 차등화해버리면 이렇게 행정비용도 들고 사회적 비용 들고 소득에 따라서 세대를 다 구분을 해야 되고 이게 공개가 돼요. 예. 그러면 나는 상위 10%라서 아동수당을 안 받는다고 자랑해야 하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생겨요. 난 아동수당 안 받았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전 이건 아니라고 보죠. 예. 자, 은수미 성남시장과 함께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4년간 복지정책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지금 설명도 잠깐 해주신 것 같은데, 근데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요즘에 성남시 아동복지팀들이 고생이 많다고 해요. 항의 전화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이게 선거 기간에 공약사항으로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이제 지역화폐 1,000억 원 시대, 지역상권 활성화 정책 추진에 따라서 이 아동수당을 10만 원을 현금이 아니라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는 논란인데, 이게 계속해서 이런 계획은 유효한가요? 지금 이제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지만 이제 제가 분명히 첫 번째로 말씀드린 건 전 시민이 시장이라는 그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이것이 아무리 좋은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그 뜻을 따르는 게 기본이다. 요 방침 하에서 근데 제가 이것이 어떤 정책인지를 제대로 얘기할 시간조차도 없었어요. 제가 7월 2일 날 취임을 했는데 그 전부터 논란이 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분간은 그러니까 시민의 뜻을 따르되 지금은 이제 협의 기간이라고 제가 보고 있고 그다음에 시민과 수기 토론하는 기간이라고 보고 있어서 우리 시의 공식적인 어떤 방침을 먼저 말씀을 이제 많이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심하시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우선 특히 부모님들 불편하시잖아요. 왜냐면 현금은 그냥 써버리면 되는데 지역화폐는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실제로 좀 써야 하는 병원에서나 뭐 못 쓰는 것도 많고 아기용품 인터넷에서 싸게 살 수 있는데 사지도 못하고 지역시장에서 이런 기저귀 같은 거 사기 어렵다는 거. 모르는 게 아니어서 우선 처음에는 이제 전달 내가 받으러 와야 돼 이렇게 많이들 물으셨어요. 그래서 꼭 100% 전달을 해드립니다. 100% 전달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가맹점을 확대를 할 거예요. 지금 확대 계획을 세우고 있고 예를 들어서 어린이 관련해서 많이 이제 되는 데가 어린이집, 유치원, 산후조리원, 약국 이런 데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내 아이 데리고 미장원도 가고 이러잖아요. 그다음에 가까운 슈퍼 이런 곳, 그다음에 음식점, 뭐 피자집이나 이런 동네 음식점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로 좀 확대를 하겠다가 첫 번째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원래 이 지역 화폐라는 게 함께 살자잖아요. 지금 지역이 무너지고 있는데 모두가 서울 가서 살 것도 아니고 모두가 대기업에 가서 취직할 거가 아니라면 내 아이가 사는 곳이 살아있어야지 내 아이도 현재 그리고 미래가 좀 즐거운 시민으로 살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분당에 있는 뭐 전통 시장에 갔더니 거기서 창업하는 청년들이 작은 피자집을 하고 자기 이제 브랜드로 피자집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창업 지원 기금을 받아서 하시는 거예요. 청년 창업. 근데 이제 그런 분들께 만약 우리가 지역 화폐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되겠냐면 다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청년들, 우리 아이들도 또 청년도 될 거고, 그리고 우리도 퇴직을 해서 치킨집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분들이 다 아동수당을 위해서 세금을 내신 분들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약간의 도입 방식만 바꾸면 이분들한테 도움이 되되, 다만 그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건 맞고요. 그리고 만약 그래도 어렵겠다.
도저히 못하시겠다라고 한다면 그땐 또 다른 방법을 수기 토론하면 되는데 저는 원래 이 부모님들이 아이를 품으면서 세상을 품는 분들이셔요. 예. 그래서 지금은 얘기가 아직 토론 이제 의견 교환 시작 과정이어서 그렇지 좀 더 해보면 좋은 여러 가지 길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새롭게 말씀해 주신 거는 주민센터를 굳이 찾지 않아도 직접 집으로 전달해 주시는 거고, 예. 그다음에 공론화 과정을 아직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이런 뭐 가맹점 확대라든지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다. 지금, 온라인 몰까지. 그러니까 아동용품을 살 수 있는 온라인 그 몰까지 좀 고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그 마지막에 또 말씀하신 게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정말 분위기가 좋지 않다면은 현금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계십니까? 뭐 그런 것까지 다 열어놓는 거죠, 원래. 예. 근데 다만 저는 이제 공약 사항이기도 했고, 예. 그다음에 지역 경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한국 경제가 발전해도 직장인과 자영업은 소득이 안 늘어요. 왜냐하면 너무 뺏기는 게 많습니다. 네. 그러면 그거 뺏기지 않도록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대기업 불매 운동을 하거나 대기업 갑질에 분노해봤자 이게 되는 일이 아닌 것 같아서 그런 건 충분히 더 얘기하고 방법을 찾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저희가 수도권 기초단체장들을 스튜디오에 모셔가지고 이야기 듣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는데 은수미 성남시장께서도 한번 오셔서 성남시정에 관한 이야기 성남 시민들께 자세히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예, 감사합니다. 예, 나중에. 그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은수미 성남시장이었습니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지어진 지 42년 된 서울 한남 고가가 철거되고 그 자리에 버스 전용 차로가 개통됩니다. 서울시는 지난 1976년 준공된 한남 2고가차도는 노후화가 심하고 진출입 과정에서 차량 엇갈림이 심해서 한남대로 정체의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오는 10일부터 철거한다고 밝혔습니다. 고가가 철거된 자리에는 한남 1고가 남단에서 한남대교 남단 2km 구간에 중앙버스 전용 차로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한남 2고가 주변을 이용할 때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우회도로를 이용하고 한남대로와 남산 1호 터널을 이용해서 출퇴근했다면 반포대교나 동호대교로 우회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인천발 KTX와 서울 지하철 청라 연장 등 인천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요 철도 사업의 개통 시기가 잇따라서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시는 서울 7호선 청라 연장선의 착공 시점은 2020년에서 2022년으로 개통은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늦춰졌다고 밝혔습니다. 인천발 KTX 사업도 2021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됐지만 실제로는 3년 뒤인 2024년 이후에나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밖에 인천 지하철 1호선 검단 연장 사업도 올해 본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기본 실시 계획, 설계 용역 등 후속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가 난개발 상황을 조사하고 개선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난개발 조사특위 구성은 백군기 신임시장의 공약에 따른 것인데요. 용인시는 감사관과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건축 관련 부서장들로 실무 추진단을 구성한 뒤에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의 수지, 기흥, 구성구 등 서북부 지역은 대규모 택지 개발에 따라서 산림 훼손이 심한 반면 도로와 공원, 문화시설 등이 부족해서 주민 민원이 많은 곳입니다. 서해상에 낀 짙은 안개로 오늘 오전 인천과 인근 섬 지역을 잇는 9개 항로의 여객선 운항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인천항 운항관리센터에 따르면 인천 앞바다와 먼 바다의 가시거리는 500m 안팎에 불과해서 인천과 백령도를 오가는 여객선에 발이 묶였습니다. 이와 함께 인천과 연평도 노선 등 모두 9개 항로의 여객선 13척이 운항 대기 중입니다. 인천항 운항관리센터 관계자는 안개가 걷히면 여객선 운항을 재개할 수도 있으니까 이용객들은 선사에 문의한 뒤에 선착장에 나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기도는 점차 사라져가는 옛 건축물이나 교량, 공간 등의 보존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건축자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한 경기도는 건축자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 430개를 선정하고 앞으로 건축자산을 지속해서 발굴해 자료화할 방침입니다. 또 각 시군의 건축자산을 보존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건축물 소유주에게도 최대한 보존하면서 다양한 문화공간 등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건축주에게 건축물 개보수와 유지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물총을 맞고 쏘면서 무더위를 날리는 제6회 신촌 물총축제가 이번 주말 신촌 연세로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첫날인 7일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 8일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진행됩니다. 축제 기간 신촌 연세로는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하는 도심 속 물놀이장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번 축제의 콘셉트는 로봇과 인간의 한판 물총 대결인데요. 로봇 모양으로 만들어진 주 무대를 중심으로 플라잉 퍼포먼스와 기계군단 퍼포먼스가 펼쳐지고 이어서 로봇으로부터 신촌 영토를 지키기 위한 치열한 물총 싸움이 전개됩니다. 경기도 가평군이 해발 900m인 칼봉산에 레포츠 시설인 짚라인을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짚라인은 계곡과 계곡 또는 나무 사이 등을 쇠줄로 연결해서 도르래를 타고 활강하는 시설인데요. 이번에 칼봉산에 설치한 짚라인은 8개 코스에 2,418m 길이로 국내에서 가장 깁니다. 또 짚라인 코스와 코스 사이에 120m 길이의 출렁다리가 설치돼서 스릴과 함께 칼봉산의 경치도 감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1부는 에피톤 프로젝트의 눈을 뜨면 들으면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듣고 계십니다.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이고요. 2부에서는 이번 주말 어디 갈까 코너 뉴스핌의 김유정 여행 전문 기자와 함께하고요. 투데이 안전톡톡은 서울 양천소방서 이혜지 반장과 함께 안전상식 알아봅니다. 1분 20초 뒤에 돌아옵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Ignition, liftoff. 네, 매주 목요일마다 만나보는 코너입니다. 이번 주말에 어디 갈까? 휴가철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여행지를 소개해 주실지 뉴스핌 김유정 여행 전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유정 뉴스핌 여행 전문 기자입니다. 네, 날씨가 굉장히 후텁지근하고 네. 장마가 끝나니까 덥고 습하고 벌써 여름이 네. 다가온 것 같아요. 휴가 생각이 아주 절실하게 나는 네. 요즘인데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요? 오늘은 좀 수도권과 멀리 가보려고 하는데요. 네. 바로 얼마 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된 부석사가 있는 선비의 마을 경상북도 영주로 가보려고 합니다. 네. 또 영주는 역사 여행으로 참 좋은 곳인데요. 부석사 말고도 알찬 영주 여행으로 한번 가보시죠. 아하, 영주, 그 경북에 있는 영주에 있는 부석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됐다는 소식 저희가 네. 이번 주에 전해드리기도 했어요. 네. 투데이 포커스에서. 맞아요. 그 세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네. 사실 지난 2일에 우리나라에 있는 7개 산사가 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서 큰 화제가 됐었어요. 그렇죠.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리려는 부석사를 비롯해서 같은 경상북도에 있는 봉정사, 경상남도에 있는 통도사, 충청도에 있는 법주사와 마곡사, 그리고 전라남도에 있는 서남사와 대흥사가 그 주인공들입니다. 네. 오늘 복장을
보고서 제가 좀 놀라웠었는데 여기 네. 다 가신다고요, 오늘? 네, 오늘 7개 산사를 야. 제가 다 돌아볼 예정입니다. 발품 팔아가지고 또 취재하시면 재밌는 기사 나오겠네요. 나중에 네. 또 다녀오신 다음에 관련 이야기 또 해주셔도 그럼요.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산사들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인정받기까지 또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맞아요. 그 뭐 자료 제출해라, 뭐 이것이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맞아요. 했는데 어쨌든 7개가 동시에 인정이 됐어요. 네. 이게 원래 취소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 독일의 퀼렌 성당 같은 경우는 계속 경고가 누적이 되기도 하고 취소가 아직 되진 않았지만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됐다고만 기뻐할 일이 아니라 좀 더 이제 앞으로 더 잘 관리해라. 아하. 이건 너네 나라만의 것이 아니다. 아하. 우리 전 세계의 것이다. 라는 약간 인증 가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특이한 점이 우리나라는 산사가 너무 많아서 뭐 산사가 뭐가 특별해? 그게 왜 유네스코 지정이 됐지?라고 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산사가 전 세계적으로 되게 특별한 거예요. 아, 그래요? 그리고 무슨 소리야? 사찰을 얼마나 많이 가봤는데 내가 해외 여행을 하면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생각을 곰곰이 하시다 보면 네. 다 석굴에 있거나 그런 것 그쵸? 같아요. 네, 사진을 석굴 안에 떠올려봐도. 있거나 어허. 돌 위에 있거나 이런 식으로 아직 저희 어. 우리나라처럼 산속 깊이 이게 산과 어우러져 있는 산사가 이렇게 많은 곳이 없어요. 그런 점들이 아주 높게 평가됐다고 하고요. 네. 또한 이게 1000년 동안 그냥 유물로서 방치된 것이 아니라 승려들이 교육하는 공간으로서 또 이제 그 불교 신자들이 예배를 네. 드리는 공간으로서 1000년을 명맥을 유지했다는 점, 그 점을 가장 높게 샀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위치의 특성도 있지만 네. 거기에 담겨 있는 역사적인 그 의미. 사실, 의미 네. 때문에 이번에 평가를 받게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7개 산사 중에서 부석사를 특별히 소개하려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사실 제가 부석사를 가장 좋아하는 사찰이기도 하고요. 네. 부석사가 목조 건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아하. 보면 지금까지 보아오신 사찰이나 뭐 우리나라 뭐 덕수궁 뭐 이런 것들에 비해서 조금 소박한데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부석사는 부석사 자체가 아니라 아하. 그 소백산맥과 어울려 있는 그 모습 전체가 부석사라고 바라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게 진짜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기도 부족할 만큼 이게 부석사와 부석사의 자연, 그 주변 자연이 어우러져 있는 모습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 그 사실 이제 부석사 꼭대기 이제 무량수정까지 오르면 네. 한눈에 소백산맥이 파노라마 뷰로 펼쳐져요. 마치 부석사의 정원처럼. 그러니까요. 아까 네, 제가 사진 준비해 주신 보여드렸죠. 사진 봤더니 부석사는 가까이서 찍으면 안 되고 맞아요. 멀리서 네. 그 산맥하고 같이 찍어야 그게 진짜 부석사의 매력을 맞아요. 이게 볼 수 있는 것 부석사의 같더라고요. 건물만 찍는 것은 의미가 네. 없어요. 저 아하. 부석사에 다 오르셔서 아하. 그 소백산맥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시는 게 매력이 있고요. 네. 또 얼마 전에 사실 부처님 오신 날이었잖아요. 네. 그때는 이 부석사의 그 마당에 형형색색의 등이 달려요. 그래서 또 색색깔의 그 파도가 네네. 보여지는 바다가 보여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야. 그때 가도 또 재미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소백산맥과 어우러진 부석사의 매력. 네. 그게 좀 멀리서 높이서 봤을 때 이런 매력이 있는데, 근데 사실 가까이서 봐도 굉장히 매력이 있거든요. 엄청 가까이에서. 네. 그것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실 부석사 하면 부석사 자체도 매력적이지만 네. 가장 매력적인 곳은 무량수전이라고 해요. 네. 이게 무량수전이 건축학적으로도 되게 의미가 있는 곳인데 아하. 국보 18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네. 무량수전은 아미타 열의 불상을 모신 곳인 중심 건물이에요. 네.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목조 건물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첫 번째가 궁금하시죠? 그러니까요. 왜 두 번째지? 첫 번째는 네. 이번에 같이 등록된 봉정사의 극락전입니다. 그래서 꼭 같이 놀러 오셔야 돼요. 네. 네, 극락전이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 이제 무량수전이 두 번째로 같이 오래된 목조 건물이고, 이게 목조 건물이 1000년을 지켜냈다는 것 자체에도 사실 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맨날 우리 어디 터만 봤지, 이게 목조 네. 건물이 있는 터다, 이런 터만 봤지, 목조 건물을 실제로 보지 못하잖아요. 네. 목조 건물이 1000년을 지켰다는 것만으로도 아주 큰 의미가 있고요. 아하. 그 중에 가장 의미가 있는 건 배을림 기둥인데요. 배을림 기둥. 배을림 뭔가요? 기둥 예. 교과서에서 얼핏
들어보신 것 같지 않으세요? 기억나요. 네, 베울린 기둥이 예. 기둥이 이렇게 원통형의 기둥인데 가운데가 불룩한 약간 뚱뚱한 이렇게 기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이거는 우리나라 전통 방식이기도 하지만 그리스 신전도 이 베울림 기둥을 써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쓰는 전통 건축 방식이기는 한데요. 네. 이게 또 설명을 하기 시작하면 팔짝지붕, 공포, 도기, 보 이런 어려운 말들이 엄청 네네. 많이 나와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가보셔서 직접 눈으로 보셨을 때의 감정을 느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부석사의 무량수전을 이렇게 지은 이유 단 한 가지가 있다면 아름다우려고 라기 때문에 진짜 매력 있네요. 네, 무슨 보가 어쨌니, 베울림 기둥이 어쨌니, 팔각지붕이 어땠니 이런 네. 것보다 보시면서 정말 아름답다 이렇게만 느끼시면 이 건축 무량수전을 지은 분이 네. 기뻐하실 겁니다. 그러겠네요. 네. 그냥 봤을 때 멋있기도 하고 네. 건축 공부하는 분들에게 교과서 같기도 하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건축학도들이 우리나라 건축을 공부할 때 가장 먼저 달려가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사실 건축학을 공부했는데 그래요? 가장 좋아하는 우리나라 건물 중에 부석사를 꼽더라고요. 야, 진짜 대단하다. 네. 요즘에 뭐 20년, 30년만 돼도 건물이 뭐 안정성이 어쩌고저쩌고 해서 맞아요. 재건축하는데 1000년 넘게 나무 천년이라니요. 건물이 이렇게 서 있는 거 굉장히 대단합니다. 네. 자, 그리고 영주도 구경을 해봐야죠. 맞아요. 영주가 뭐 부석사만 있는 곳이 아니고 너무너무 매력적인 여행지예요. 근데 네. 영주하면 사과만 떠오르시지. 그쵸. 거기는 관광지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여기가 무선마을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 영주시에. 거기는 안동 하회마을이랑 예천의 회룡포, 그다음에 영월의 청룡포와 같이 물돌이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마을의 삼면이 물로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마치 반도같이.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물이 감싸고 있다 보니까 그 고스란히 그 전통 문화를 간직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특히 이번에 이제 그 외나무 다리가 있어요. 원래 사실 수도교라고 현대식 다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게 옛날 방식의 다리예요. 350년 동안 이 두 공간을 이어준. 아하.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외나무 다리, 나무로 만들어진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게 또 여기서 꼭 해야 되는 하나 중에 하나인데 손예진 씨가 광고를 여기서 찍으셔가지고 유명세를 탔습니다. 저기가 어디지? 이렇게 하시면서 네. 유명세를 타기도 했죠. 그렇군요. 또 사진 찍기 좋겠는데 네. 여기서 좀 먹어볼 만한 것도 소개 하나 해주세요. 네네. 영주 네. 출신들이 강력하게 추천하는 음식이 하나 있는데요. 떡볶이예요. 떡볶이? 네. 흔해 보이는데요. 네, 영주에서 무슨 떡볶이야? 저도 그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어떤 이제 구두 브랜드 앞에 있어서 그 구두 브랜드 이름을 앞이다라는 이름으로 렌떡이라고 부르는데요. 떡볶이가 가래떡으로 만들어서 1인분, 2인분 이렇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4개에 1,000원. 아하. 이런 식으로 개수로 판매를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매콤한 소스와 또 큼직한 떡, 그리고 아하. 이제 튀김, 그다음에 큼직하게 썰은 이제 어묵 이런 것들이 다 조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렌떡, 영주 렌떡. 이거 네. 전 뭐 대단한가 했는데 아까 사진 봤더니 네.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엄청 맛있어요. 영주 가면 한번 이 떡볶이 드셔보시죠. 네, 그리고 매달 생각나는 맛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7개 세계문화유산 잘 다녀오시고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효정 뉴스핌 여행 전문 기자였습니다. 네, 투데이 안전톡톡 시간입니다. 오늘도 서울 양천소방서 이혜지 반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이 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제7호 태풍 뿌라비론 때문에 전국 동해안, 남해안 지역에서 특히 피해가 많이 컸고요. 그 전에 장마까지 있었었는데 이번에 출동한 사건 사고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네, 서울 영등포에서는 국지성으로 하천의 수위가 올라가서 근처 자전거 길에서 산책과 운동을 하던 주민 11명이 고립돼 구조된 사고가 있었고요. 네. 저희 양천에서는 지하 1층 고전압 전기실에서 관계자가 바닥 청소 중에 전기시설이 침대 일부가 닿으면서 감전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아유, 장마철에 홍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은 감전사고 잘 발생하지 않는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습기가 많아서 더 사고 발생률이 높을까요? 그렇죠. 이제 저도 일을 하면서 이제 감전사고는 딱 한 번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네. 요즘처럼 이렇게 비가 많이 내려서 집이나 도로에 물에 잠길 때는 감전사고를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2011년부터 15년까지 지난 5년 동안 총 2,870건의 감전사고로 총 187명이 사망했습니다.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건 장마철인 7월과 8월에 감전사고가 700여 건에 이를 정도로 이제 발생 빈도가 증가해서요. 예. 다른 계절에 비해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장마철 비가 자주 오고 습도가 높아지는데 이때는 전기 전도율이 약 20배 가까이 증가하고요. 이렇게 감전사고 위험이 높아지는데 만약에 이게 따끔 찌릿하고 많은 감전이면 다행이겠지만 감전사고로 사망자도 발생하고 특히 이 장마철에 감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전체 감전사고 사망자의 반 이상을 차지해요. 예. 지금 시기를 가장 조심해야겠습니다. 요즘에 전기가 안 쓰이는 제품이 없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그 감전사고 발생 유형은 뭐가 있습니까? 장소는 공장, 작업장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이 주택, 아파트에서 많이 발생하는데요. 네. 비가 올 때는 전기 누전으로 야외, 공공장소에서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로 반 이상이 충전부에 직접적인 접촉으로 감전사고가 발생하고 아크나 합선, 이렇게 누전순으로 감전이 많이 되고요. 이제 공사 현장의 경우에는 좀 여름철에 덥다 보니까 장갑이나 안전장비를 이제 벗고 하시다가 이제 감전을 되거나 장갑이나 안전복이 젖은 상태에서 충전 부위 접촉 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네. 공사장이라든지 산업 현장을 제외하고 또 우리 일상생활에서 감전사고 조심해야 할 곳이라면은 뭐가 있을까요? 이제 비 오는 날 맨홀 뚜껑이나 신호등, 전기시설 주변에는 전기가 흐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특히 이제 맨홀 감전 사고가 흔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맨홀 감전 방지를 위해서 이 맨홀을 절연 재질로 만들어진 뚜껑으로 교체하는 작업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예. 이제 저희 주변에는 아직 감전에 노출된 맨홀 뚜껑이 좀 상당하다고 해요. 따라서 이제 좀 비가 오는 날에는 최대한 맨홀 뚜껑을 밟지 않고 신호등, 물 운동이라도 거리를 두어서 감전 사고 피해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지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또한 홍수로 집안이 침수됐을 때는 이제 반드시 분전함, 차단기 내리시고 물에 잠겼던 전자제품은 그대로 사용하지 마시고요. 이 침수된 물 안에 들어갈 때는 전기가 흐를 수 있다는 점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이외에도 평소 전자기기나 배선의 충전부는 노출시키지 않고 불량한 제품 사용은 이제 더 큰 위험 발생시킬 수 있으니까요. 네.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예전에는 그 감전사고 하면은 영상이라든지 포스터에서 낚싯대 같이 긴 물건을 갖고 가는데 전기줄에 닿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런 것들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이런 유형의 감전사고가 많이 있네요. 그리고 그 주택에서 일반 주택에서 전기 관련해서 화재 사고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은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게 있을까요? 전기 관련해서 우선 화재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사실 소화기로 초기 화재를 진압하는 게 가장 좋겠고요. 배선함, 이제 아까 말씀드린 분전함, 전기 차단기 반드시 내리시고 차단기. 그거를 또 전기 화재 발생 시에 물을 뿌리게 된다고 해도 그게 불이 잘 안 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조심해서 이제 소화기, 분말 소화기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 뿌리면은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물 뿌리면 더 위험할 수도 있고요. 이제 그쪽에 또 손을 대면은 이제 몸으로 이제 전기가 또 통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제 불 끄고 난 뒤에도 그쪽 부위를 만지거나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전 사고를 당하면 그 구급대가 오기 전까지 어떤 응급처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은 이제 최대한 우선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감전을 방지하는 고무장갑이나 고무장화 등을 착용하고 좀 전류가 통하지 않는 나무막대기 이용해서 감전되신 사람을 감전을 일으킨 물체와 장소에서 이렇게 좀 떨어져서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켜서 응급처치를 하는 게 가장 좋은데요. 의식이 있다면 감전 사고를 당한 환자는 겉으로는 큰 외상이 보이지 않아도 몸 안 조직에 전기가 이미 흐른 상태로 몸속에 화상과 같은 손상을 입었을 경우가 많아요. 네. 직접 접촉해서 상처를 입은 부분은 소독거즈를 덮어주시고 반드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또 이때 이름을 부르거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의식을 확인하는데 이때 의식이 없으면 바로 119에 신고하시고 신고한 후에는 숨을 쉬는지 확인을 합니다. 이때 또 숨을 쉬지 않는 것 같다 하시면 즉시 깍지를 끼고 손꿈치를 이용해서 가슴의 한가운데를 압박하는 가슴 압박 심폐소생술을 저희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장마철 감전사고 관련해서 양천소방서 이혜지 반장에게 들어봤습니다.
네,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에서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